안녕하세요. 예. 자, 아주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이제 저번 주에 토요일 날에 저기 광화문 나가봤다 갔는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좀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했다는 게 좀 뿌듯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요새 이제 공부하시는데 너무 또 부담 갖고 공부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 지금 시작이니까 지금은 이제 교양 강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부담 갖고 초반부터 막 너무 열심히 하시면은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지쳐가지고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학원 다니면서 가볍게 수업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이게 부담 갖고 공부하시고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오늘 이제 이따가 3시에 결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역사적인 날이고 맞아갖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법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12월인데 12월 달에 또 처음 보신 분 계시죠? 처음 오신 분은 1월 달 아니 우리 1주차, 2주차 수업한 거 그거 개별적으로 동영상으로 꼭 좀 보세요. 그래서 뭐 1주, 2주, 3주, 4주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은 좀 힘드니까 1주하고 2주. 그 동영상은 한 1.5배속 이렇게 봐도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1주하고 2주차 제 공법이 어떤 거다 쭉 말씀드렸고요. 우리 2주차에서 이제 공법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 쭉 나왔으니까 개별적으로 동영상 들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을 쭉 이어서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확인학습 문제 저거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리 오셔가지고 확인학습 문제 좀 풀어보셨어요? 자, 항상 우리 공법이 제일 많죠. 확인학습 문제, 복습할 문제가 제일 좀 부담스럽게 나갑니다. 근데 이 공법이 이제 생소하고 어려운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그런 과목이니까 자꾸 써보셔야 돼요. 써가지고 그 용어를 확실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자,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죠. 그럼 일단 개발행위 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자, 순서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허가 받아야 된다. 근데 다만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할 때 이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름대로 계획적 개발이라고 그래요.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할 때는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있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일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럼 이제 표의 허가 대상. 자, 6가지 있죠.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고 그래요. 형질 변경. 자, 형상 변경, 성질 변경 합쳐가지고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형상 변경 모습을 바꾼다 그랬죠. 토지의 모양을 바꿔요. 형상 변경 뭐 있을까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자, 그거를 성질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형상 변경할 때 형, 성질 변경할 때 질 따고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로에 보면은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다. 경작 다른 말로 농사. 이 농사는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토속 채취도 있고요. 다섯 번째 토지 분할. 그럼 일단 우리가 국토법에서 토지다라고 할 때는 건물이 없는 땅을 얘기하죠.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뭐라고 부를까요? 건물이 있는 땅. 저 옆에 가로에 보면은 건물이 있는 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은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는 건축법 적용. 그래서 자, 건물이 없는 토지, 이 토지를 분할하는데 첫 번째 용도 지역이죠. 자, 용도 지역 순서대로 쭉 쓰면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그러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넓은 토지를 분할하는 것부터 다 허가 받으라 그 얘기죠. 이유는 이 넓은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개발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은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건을 쌓아두는데요. 자, 이것도 용도지역이 논점이죠. 자, 순서대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역시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이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물건도 함부로 쌓아둘 수 없어요. 물건 쌓아둘 때 다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논점은 보전이라도 뭐는 빠져요?
농림 X, 농림지역은 빠집니다. 이유는 농림지역에서는 농사의 수반에서 물건 쌓아두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농사는 다 허가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 다음 2번은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기반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우리 기반설 연동이라는 것은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 묶여갖고 움직인다 그 얘기죠. 개발행위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제도를 기반설 연동제라고 하고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럼 일단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입니다.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기반설을 설치하기가 뭐한 곳이냐? 곤란하니까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겠다 해서 지정하는 것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 즉 정반대죠. 그래서 2번은 일단 무슨 구역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말로 하는 거하고 써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써보려고 그러면은 이거 탁탁 막혀요. 그래서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유지역이니까 신개발지다 그죠?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기반설의 설치가 뭐한 곳이다?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기반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다 설치하세요. 기반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 그걸 우리가 기반설 부담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도시개발법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도시개발법 앞부분 쭉 공부했는데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시행해 나가는지 그 절차에 관한 법이다. 그럼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뭐 하는 사업일까요? 도시개발사업이란 그냥 도시 개발하는 사업이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인데 우리 이제 개발법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의의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죠. 농지나 산지의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에서 이 농지나 산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로 집단적으로 개발. 그래서 단지나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택지 개발한다고 그랬죠. 건물 지을 땅,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럼 일단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개발 계획, 이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부터 수립해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은 모든 개발 사업에 관한 것을 미리 철저하게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개발 사업 전반의 지침. 이 개발 계획부터 수립해서 여기서 개발 사업 합니다. 개발 구역, 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 개발 계획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 의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정권자라고 부르고요.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지정권자, 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개발법의 주인공. 하여튼 개발법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도 매년 물어봐요. 그럼 이 지정권은 이꼴 자치권이죠. 관할구역에 개발구역 중에서 신도시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권한, 스스로 관할구역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한, 자치권이다. 그럼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이자들이 관할구역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원칙.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 대도시장은 대도시. 관할구역 단위로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크게 지정할 수도 있죠. 위례신도시같이 2개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갖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걸칠 때는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정해라.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지를 정해요. 그런데 그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서로 지각했다 싸우게 돼요.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짜잔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 등장음악이에요. 짜잔 국토부 장관이 나타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딱 몇 개냐? 5개. 5개짜리는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의 지정 사유, 이거 작년에도 단독 기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정권자 하면은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누구까지? 국토부 장관. 여자들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먼저 볼게요.
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그럼 지정권자가 아닌 자 몇 번이 정답? 3번. 3번에 군수나 구청장. 그럼 일반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자, 이런 기초지자체장은 자치권이 없으니까 개발구역 지정 못해요. 지정권이 없습니다. 그럼 대신 자, 시군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할 수는 없는데 시도지사한테 뭐 할 수는 있어요? 요청한다 그러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지정할 수는 없고 시도지사에게 지정해 주세요. 요청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 위로 갑니다. 3번 좀 봐요.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그럼 우리 개발사업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개로 할 수 있죠. 특히 환지 방식은 핵심이 토지 소유자 동의받는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토지 면적 3분의 2,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항상 and라고 그랬어요. 또는 이러면 틀려요. 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분수 갖고 제가 물어봤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분수 그 중간에 연결하는 거. 또는 이렇게 바꿔놓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항상 염두하시라고 그랬어요. 분수하고 분수는 항상 and입니다. 각각의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라. 무슨 방식일 때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뭐 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최초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면 동의받고요. 자, 5번으로 할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효과.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국토법에 따른 일단 용도지역 무슨 지역이 돼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됩니다. 그럼 왜 도시지역이 돼요? 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이름에서 다 나오죠. 도시로 개발하려고 정한 구역이니까 그냥 무슨 지역이 된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개발구역은 관할구역의 전부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라 그랬죠. 그럼 일부를 개발할 때는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그래서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본다 하면 그냥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의 시행자입니다. 이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지정권자가 누가 개발사업 할지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원칙적으로 한다. 자,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럼 고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다만 우리 토지 소유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 수 있죠. 저거 단체 이름을 뭐라 불러요? 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6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럼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적어도 몇 명 이상? 7명 이상입니다. 7명. 그래서 이게 5명으로 또 잘 바꿔주니까 일단 7명 딱 정리하고요. 그 7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황야의 7인.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생각나네요. 황야의 7인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누구한테 와서 설립 인가받는다.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 조합 설립해갖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핵심적인 것들 다시 우리가 쭉 복습했고요. 자, 오늘은 요약 입문서 397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의 개발사업의 시행. 자, 거기서부터 오늘 이제 개발법 싹 끝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 정비법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죠. 그럼 이제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실시계획. 자, 이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다. 일단 계획의 의미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자,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항상 이 실시계획이다 하면은 의미는 공사계획이에요.
자,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공사한다 그 얘기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우리 공사할 때는 항상 맨 땅에다가 헤딩하는 거 아니죠? 일단 공사하려면 뭐를 보고 해야 돼요? 설계도. 그래서 공사 계획하면은 항상 주된 내용은 설계도, 뭐 공사 자금, 공사 기간 이런 공사에 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실시 계획에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해갖고 구체적으로 사업할 수가 있어요. 즉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개입니다. 우리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시행자가 싹 뭐 해버린다.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 버리고 강제적으로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은 그 도시의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할 때 이때는 강제적인 수용 방식으로 해요. 그럼 우리 수용 방식으로 했다 장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점 신속, 싹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다 쫓아버리고 사업하니까 빨리 할 수 있죠. 신속. 대신 단점은 수용은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사전에 현금 보상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 수용 보상금 몇 천억씩 되는 거 이거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또 싹 시행자 수용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똑같이 개발된다 그랬죠. 획일적인 개발 그런 것들이 수용 방식의 단점. 그럼 거꾸로 자 환지 방식에서는 환자가 키워드가 돼요. 그리고 환자 하면은 무슨 환자라고 그랬어요? 환장할 때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환장한다 그 환자가 아니고 바꾸라 한자. 그래서 토지를 바꾸는 방식이죠.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싸갖고 도저히 수용이 안 될 때 이때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갖고 공사하고요. 끝나면 새로 개발된 토지로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다 장점은 동의받아서 하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죠. 보상금이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큰 장점. 단점은 동의가 장점이자 단점.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 못한다 그랬죠. 동의받기까지 오래 걸려요. 지연되고 이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토지 돌려줘야 되니까 이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장단점이 서로 거꾸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일단 시행자가 뭐부터 해야 되냐? 실시 계획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실시 계획, 이 공사 계획 인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 계획은 공사 계획인데, 자 우리 개발법에서 또 논점이 있어요. 이 시행자 실시 계획 작성할 때 지구 단위 계획. 자 이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갖고 작성해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요 실시 계획 관련해서 물어보면요, 무조건 요거 지문으로 뜹니다. 실시 계획에는 뭐가 포함돼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요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이 논점인데, 그럼 웬 또 지구 단위 계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전에 문제에서 봤죠? 개발구역 지정했어요? 개발구역 지정하니까 두 가지가 됐어요. 뭐가 됐다?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동 뭐가 돼버려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저 우리 국토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거 뭐 하려고 지정했을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왜 지정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 자, 이름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이유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한 거죠. 그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뭐 하려고 지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한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 포함해 갖고 수립해라? 실시 계획. 그럼 이제 또 혹시나 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자 우리 국토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이거 몇 년 내 수립할까요? 1년일까요? 2년일까요? 3년일까? 5년일까? 3년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그래서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실효가 돼요. 지정한 이유가 없다. 그럼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자, 개발 구역 지정하면은 자동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디에 포함해 갖고 작성? 실시 계획에 포함해 갖고 작성하니까 결론 개발 구역 지정하면 몇 년 내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 버려요. 그러면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해제. 자, 의미는 사업을 안 해서 해제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요 3년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3년이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요게 포함되기 때문에 3년이다. 이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은 굳이 애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 갖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 근데 시행자가 지 맘대로 실시 계획 작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개발 사업의 지침, 기준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최초로 지정권자가 수립했던 개발 계획. 모든 개발 사업은 이 개발 계획에 맞게 하는 거예요. 개발 계획에 맞게. 그래서 시행자의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시행자는 이 작성한 실시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의 확인 감독, 인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실시 계획의 인가 이거 누구한테 와서 받을까요? 자,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인가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개발 계획 누가 수립했어요? 지정권자가 수립했으니까 그대로 시행자는 실시 계획 누구한테 와서 인가받으라?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와서 개발 계획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인가받고요. 자,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 맞게 잘 작성했더라 하면은 실시 계획 인가 내줘요. 그리고 지정권자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항상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에서 알려준다 그랬죠. 자, 그럼 고시가 나면은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공사에 착수, 사업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이제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 고시. 그러면 이제 착수해서 사업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실시 계획의 체계가 되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397페이지 보세요. 실시 계획 나오는데 항상 우리 이제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계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업의 절차에서 계획들이 계속 나요. 그러면 뭐 하는 계획이다. 이거부터 개념 딱 잡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실시 계획이라고 할 때는 무슨 계획이라고요? 공사 계획. 공사. 시행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획. 공사 계획이고요. 그럼 작성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자, 이때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 밑줄.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거기다가 별표.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몇 년 내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고요. 3년. 3년이 여기서 나옵니다. 3년 내 작성해서 인가 신청.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지정권자한테 와서 뭐 받으라고요? 인가. 그래서 그 밑에 시행자는 실시 계획 작성했으면 그대로 지정권자한테 와서 인가 받습니다. 그 지정권자의 인가 밑줄. 그리고 지정권자는 실시 계획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가 나면 이제 착수해서 시행자는 공사할 수가 있게 되죠. 즉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맨 밑에 보세요. 이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그걸 수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수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혼용 방식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혼용.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섞어서 하는 거죠. 합쳐갖고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방식 언제 채택하는지 그 사유가 쭉 나요. 첫 번째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딱 하나요.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거기다 붙여. 그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자 하는데 핵심 단어가 빠졌습니다.
저 뭐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까요? 택지. 그래서 집단적인 뒤에 택지에 그거 하나 좀 써두세요.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그래서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하겠다. 이때만 수용 방식. 그다음 밑에 환지 방식 봅니다. 자, 환지 방식은 동그라미 1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자, 그 토지의 교환, 요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면 돼요? 환지. 토지 교환, 환지가 필요하다. 또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어쩌면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땅값이 엄청 비싸다, 그죠? 땅값이 너무 비싸갖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수용이 안 될 때, 이때 환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섞어가지고 한다. 그거를 혼용 방식. 그러면 요 사업 시행 방식 택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동네 시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OX. 자, 다시요.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OX. 또 의견이 또 나눠져요. 자, 환지 방식 보세요. 환지 방식 동그라미 1번. 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그 옆에 공공시설의 정비. 야, 그 1분 전에 읽고 다시 여쭤봐도 이게 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환지 방식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많죠? 그럼 우리 많은 거 정리할 필요 없고 뭐를 확실하게 보면 돼요? 그 위에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딱 하나예요. 수용 방식은 언제만 한다?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할 때만 무슨 방식이고 수용. 나머지는 다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은 헷갈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환지 방식입니다. 그럼 그 밑으로 합니다. 이제 2절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자,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해요. 그럼 수용 방식은 절차 간단합니다. 실시 계획의 인가가 떨어져요. 공사 계획 인가 났으니까 이제 시행자는 공사하기 위해서 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싹 뭐 하는 거냐? 수용하니까 수용 방식. 수용해서 이제 공사하는데 자, 이 공사하기 전에 시행자는 원용지라는 것을 공급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원용지라는 걸 공급할 수 있다. 자, 우리 원용지. 자, 이거 의미는 뭘까요? 한문 그대로 풀어오면 원상태 그대로의 토지다, 그죠? 원용지. 공사하기 전에 원상 그대로의 토지를 원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사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 있죠? 농지나 산지를 시행자 바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공급받은 자가 좀 멋지게 창의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을 원용지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원용지라는 것은 왜 공급해 주는 걸까요? 저 수용 방식의 단점. 시행자 싹 수용해가지고 혼자 공사하니까 똑같이 개발된다고 그랬죠.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 획일적인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자 공사하기 전에 먼저 원상태 토지를 공급해서 그 원용지 공급받는 자가 좀 창의적이고 멋지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원용지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용지는 개념 공사하기 전이다 후다. 공사하기 전에 원상태 토지를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이 원용지라는 것은 원칙적인 토지의 공급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용지는 전체 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1까지만 원용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용지가 시험에서 물어봤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 오죠. 원용지는 얼마까지만 공급한다고요? 3분의 1까지. 왜 3분의 1일까요? 왜 원용지는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원, 형, 지 몇 글자예요? 세 글자. 그래서 아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원, 형, 지 세 글자니까 얼마?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분의 1까지 원형지 공급해서 공급받는 자가 멋지게 개발해 보세요.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시행자 일률적으로 싹 공사해요.
자, 여기서 무슨 공사할까요? 무슨 공사한다? 자,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산 잘라내는 거죠. 그거 뭐 한다 그래요? 절토, 논밭 이런 데 흙 쏟아부었고 땅 만들죠. 성토, 그리고 평평하게 다지죠. 정지, 절토, 성토, 정지, 이거 합쳐가지고 무슨 변경이라고 그래요? 형질 변경의 공사. 그리고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반듯반듯하게 설치하면서 토지를 구획 정리하죠. 반듯반듯한 택지로 개발. 이런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 대규모 공사에 막 산 깎고 해서 대규모로 이제 택지 개발하는 공사 몇 년씩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갖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사 계획인 요 실시 계획 인가 내준 대로 시행자가 공사를 잘했는지 시행자는 검사 받아야 돼요. 자, 공사가 잘 끝났는지 검사 받는 것을 준공 검사. 그럼 이 준공 검사 이거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실시 계획 인가 내준 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니까 인가권자인 지정권자한테 와서 그대로 시행자는 검사 받고요. 자, 지정권자 검사한 결과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어요. 저 계획대로 잘 끝났으면은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자, 그럼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나면 자, 여기서 개발 사업이 다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절차가 간단해요. 그냥 싹 수용해서 공사하니까 공사만 끝나면 사업도 끝. 그러면 자, 이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났다. 개발 사업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개발 구역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개발 구역 지정이 뭐가 돼요? 해제.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사업 다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땅, 이 공사가 끝나고 만들어진 땅을 우리 법에서는 조성 토지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땅. 이 조성 토지를 시행자가 또 공급한다는 게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에게 분양합니다. 그래서 시행자 열심히 땅을 만들었죠. 그 만든 땅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을 조성 토지를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개입니다. 자, 공사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무슨 공급? 원형지를 공급해서 시행자 똑같이 개발하는 이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할 수도 있고, 자,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다음 뭐라 그래요? 조성 토지. 이 조성 토지를 일반에게 공급, 분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한 몇 년간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주된 논점이 요 두 개요. 원형지하고 조성 토지. 아주 번갈아 가면서 물어봐요. 23, 24, 25, 26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원형지하고 조성 토지 요 제일 잘 물어보고요. 그럼 일단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사업의 절차는 제가 저번 주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자, 4주차의 개발 사업의 절차 해가지고 한 장으로 쭉 보기 좋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어요. 그 또 어디 있는지 또 모르죠. 어디 또 접어가지고 꽂아놨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그거 보고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하실 거는 다 제가 미리 프린트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 그거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에서는 일단 첫 번째 논점은 토지 등의 수용 사용입니다. 그 1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 써 있는데 방자 지워버리세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게 첫 번째 논점.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자,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딱 끊고요. 수용 방식이니까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자, 민간 사업 시행자 비율, 민간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비율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비율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의 동그라미. 그러면 자, 수용 방식이니까 시행자가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데 자, 그 중에서 민간이 수용할 때요. 민간 사업 시행자 수용할 때 이때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분수는 맨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저에게 우리 개발법 배우면서
앞에서 두 번이나 봤어요.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건데 그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거 어디서 봤어요? 자, 오늘 문제 풀 때도 있었죠. 환지 방식으로 뭐 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상과 총수 2분의 2상 소유자 동의를 각각 받아라.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상 토지 소유자 동의 각각 받아와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유는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 되니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되니까 조합 설립의 동의는 이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의 동의랑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동의 요건 두 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면적 3분의 2상 동의, 총수 2분의 2상 동의 받아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면적 3분의 2상 동의가 아니고 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논점이 돼요. 그래서 민간이 수용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를 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소유. 사야 된다 그 얘기죠. 사가지고 3분의 2상 소유해라 그 얘기죠. 즉 민간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상을 살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수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상 사가지고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상 뭘 받아와라? 동의. 민간이 수용하는 것에 동의 받아와라. 그래서 분수는 맨 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그런데 여기서는 동의가 아니고 소유하고 동의. 이 요건을 갖춰갖고 민간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민간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민간의 반대말 공공부문이라고 했고요.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하기 위해서 이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이 수용 요건을 갖추는 거다? 민간. 자, 얘가 올해 정답 질문이었어요. 27회. 그럼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는 이 수용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민간이 아니면 공공이죠. 민간이 훨씬 많으니까 공공만 확실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자, 공공하면은 누가 있었을까요? 공공사업 시행자. 일단 국가와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행정처는 당연히 공공이죠. 또 국가가 만드는 토지주택공사 같은 이 공사를 법에서 뭐라 불러요? 이름을 뭐라 그래요?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같은 아유 하나하나가 힘들어요.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도 있고요. 지자체가 만드는 공사는 뭐라 불러요? 지방공사.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넷을 묶어가지고 공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은 수용하는데 이 요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간만 이 요건을 갖춰갖고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바로 2번 절차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유에 관해서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똑같이 적용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수용할 때 절차는 이 법을 준용해서 즉 이 법에 따라서 수용하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 공법에서 나오는 법들은 이름이 길어요. 그러면 이 법률 줄여가지고 어떻게 읽었어요? 저 처음 보는 법 같아요. 자, 우리 시설사업 할 때도 봤는데 공익사업 할 때 공자에다 동그라미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를 뭐한다? 취득자에다 동그라미 취득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법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줄여가지고 세 글자 공취법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하든 개발 사업을 하든 정비 사업을 하든 다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 공취법을 준용. 그래서 뭐 수용할 때 국토법에 따른다 그런 거 없어요. 수용할 때 절차는 공취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 자, 토지상한 채권은 별표. 우리 공취법에 따라 수용할 때 이제 원칙적인 절차는 사전의 현금 보상이에요. 사전 현금 보상 조건부 수용. 즉, 이 수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금을 주고 수용하는 게 원칙. 이유는 수용은 국민의 지상권을 강제적으로 뺏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뺏는 게 아니고 먼저 뭐부터 주고? 돈부터.
보상금도 주고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요. 저기다가 토지 상환 채권은 옆에다가 CF 이렇게 써가지고 자, 이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요. 토지 상환 채권은 사후 현물 보상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사후 현물 보상 조건부 채권. 그럼 이제 그대로 풀어오면은 원래 보상금은 사전에 현금으로 주는 건데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은 사후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땅 토지로 보상해 주겠다. 그럼 토지는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물건이죠. 그래서 토지 같은 물건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뭘로 주겠다. 땅 같은 물건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자, 바로 1번에 발행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거기서 매수대금이란 보상금 얘기해요. 보상금. 그래서 보상금의 일부, 그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자,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그 가로에 보면 토지상환 채권이란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이다. 그럼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 상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환. 갚는 것을 상환한다 그러죠? 뭐 대출 상환한다 하듯이. 그럼 보상금을 갚아주는데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뭘로 갚아주겠다? 토지나 건물, 물건으로 갚아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 그래서 좀 유식하게 사전 현금 보상이 아니고 사후 현물 보상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일단 토지상환 채권은 맨 앞에 누가 발행한대요?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언제 발행할 수 있대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사전에 현금으로 돈으로 달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땅으로 달라고 그럴까요? 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토지 소유자 보상금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달라고 그래요. 대부분 땅으로 주세요 원합니다. 이유는 이 보상금 이거 몇 푼 받아갖고 쫓겨나가는 거 아니죠?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다시 땅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다시 원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해주는 땅을 원주민 택지라고 그래요. 원주민 택지 공급할 때는 싸게 해주겠죠. 아무래도 싸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땅을 싸게 받아가지고 그 땅에다 건물 올리면 그 이익이 보상금 몇 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돈으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뭘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주세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한다고 나중에 조성될 땅 이거 전부 다 토지상환 채권으로 발행했다. 다 사업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땅 그냥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줘 버리고 끝나죠. 그러면 이 수용 방식의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이 수용 방식은 뭐 하려고 해요? 집단적인 택지에 조성 공급,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원한다고 다 발행할 수 없어요. 이 토지상환 채권은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에 얼마까지만 발행할 수 있냐?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토지 소유자 원하지도 않는데 2분의 1까지만 발행하세요. 규모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원하니까 얼마까지만 발행해라. 2분의 1. 그러면 나중에 조성될 땅이 1000필지 그 중에서 토지상환 채권은 얼마까지만? 500필지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그죠? 나머지 500필지는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그러면 저 이거 2분의 1까지 발행하니까 보상금의 전부 지급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즉 보상금의 전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왜 일부라고요?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다? 2분의 1.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해줄 토지나 건물이 그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얼마? 2분의 1. 미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발행하고요. 그럼 2분의 1까지 발행하는지 시행자는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세요. 승인 받아야 돼요. 저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는다.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지정권자에게 승인은 확인받는 거예요. 2분의 1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가지고 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으로 가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동그라미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자, 토지상환 채권 물어보면은 얘 갖고 제일 잘 물어봐요. 자,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무기명식이 아니고 김영식. 그럼 김영식이라는 건 뭘까요? 김영식. 자, 성명이 기입된다 그죠? 상환받을 채권자의 성명이 채권증서에 써지는 방식을 김영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채권증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채권증서에 채권 금액, 돈이 써 있는 거 아니고요. 채권자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식 채권이니까 채권자 이름이 누굴까요? 자, 이거 그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김영식. 그래서 자, 채권자 이름. 자, 이렇게 채권자 이름이 채권증서에 써지는 거. 이걸 무슨 식이라고요? 김영식. 김영식 채권으로 발행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영식하고 반대가 되는 거는 뭘까요? 무기명식 증권이라고 그러죠. 무기명식. 자, 이거는 채권자의 성명이 기입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무기명식 채권은 채권증서에 돈만, 금액만 얼마 딱 써 있는 거고 채권자 이름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무기명식 채권 이거 돈만 딱 써 있는 거 이거 봤을까 안 봤을까요? 무기명식 채권 우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보셨어요. 다 보셨는데 자, 우리 백화점 상품권 있죠? 상품권 딱 보면은 금 10만원 돈만 딱 써 있죠? 그 채권자 이름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저에게 돈만 써 있는 채권을 무슨 채권? 김영식 무기명식 채권. 그래서 상품권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명식 채권은 그 채권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가 돼요. 그런데 요거하고 반대로 김영식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금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뭐만 써 있어요? 채권자의 이름만 써 있는 것을 김영식 채권. 그래서 요 김영식 채권은 그 채권 증서에 이름이 써 있는 자, 그걸 명의자라고 그래요. 이 명의자가 그 채권자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의 공식입니다. 우리 공법의 채권이 총 4번 나오는데요. 채권 이름에 이 상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무슨 식이냐? 김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채권 이름이 뭐예요? 토지 상환 채권. 상환자 딱 나오죠? 그럼 무조건 무슨 식? 김영식. 그리고 나중에 저 주택법에서 또 주택상환사채라는 거 배워요. 주택상환사채. 그것도 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무슨 식이다? 김영식. 하여튼 이 상환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무슨 식이라고요? 김영식 채권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식 채권인 토지상환 채권도 발행하고요. 또 맨 밑에 보세요. 선수금. 그럼 선수금이라는 것은 미리 받는 돈을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미리 땡겨 받는 돈. 그럼 뭘 땡겨 받아요? 4천만 원을 자, 옛날에 4천만 땡겨주세요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돈을 미리 받는 건데 무슨 돈을 미리 받는 거냐? 자,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이 분양이에요. 분양. 원형지를 분양받거나 조성 토지를 분양받는 자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런 분양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세 글자로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다 분양받아 보셨죠? 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에서 미리 우리가 다 내죠.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 그거 미리 받는단 말이에요. 그 미리 받는 돈을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선수금.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 이 분양대금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그럼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다 그죠? 자, 공사하기 전에 토지 뭐라고 불렀어요? 원형지.
그래서 조성되지 않은 상태, 즉 공사하기 전에 토지, 원형지를 공급, 거기서 공급은 분양이요.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럼 시행자는 분양대금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얘기죠. 자, 그 돈을 세 글자 뭐라고요? 선수금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선수금 받으려면 역시 시행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 밑에 줄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면 선수금도 분양대금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럼 우리 선수금하고 좀 전에 배웠던 무슨 채권이었어요? 토지 상환 채권. 이게 다 수용 방식의 단점 보완이라고 그래요. 수용 방식에서는 제일 큰 단점이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죠. 사전에 현금 보상이 되는데 보상금 확보가 잘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토지 상환 채권은 원래 시행자 사전에 현금으로 줄 거를 나중에 뭘로 주겠다? 땅으로 주겠다. 미루는 거죠. 원래 미리 줘야 될 돈을 나중에 주겠다. 미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원래 다 끝난 다음에 분양하면서 받는 돈이죠. 분양대금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줄 돈은 나중에 줄 수가 있고요. 받을 돈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게 수용 방식에서 단점, 보상금 확보의 어려움, 이런 단점을 해소해 주게 한 제도다라고 하고요. 근데 개념 좀 잡을 수 있겠어요? 막 정신없어요. 막 정신없이 그냥 휘몰아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공급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요.